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와야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수락관 상공 노상국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락관 상공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아니 잠깐만. 인권운동가 오늘은 저 수락관이 아니라 인권운동 현장에 나와 있는 느낌.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야 된다. 그거를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을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락관 마당새 백성문 변호사님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뭐 이제 점점 초반 멘트들이 세져가지고. 감히 명함을 못 내밀 지경.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조용히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설 맞고 처음이잖아요. 설은 네, 잘 그렇죠. 쓰셨어요? 예. 근데 쉬다가 말아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짧아서. 그래도 저는 그 3일 쉬니까 굉장히 좋던데요. 저도 거의 못 쉬어가지고. 얼굴 좋아지셨어요. 네, 근데 살이 좀 쪘죠. 다이어트를 중단하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많이 뺐다가 설 연휴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 우리 노 변호사님은 음식도 좀 푸짐하게 하시고요. 네, 저는 사실 밥 되게 잘해요.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손도 큼직큼직하시고. 네,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요리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실제로. 수락관 책임지시려고. 지금 자꾸 수락관 상공이라고 그래서 그 자리 한번 노려볼까 해서요. 자, 워낙 우리가 무거운 인터뷰 끝에 일단은 새해 덕담 나누면서 두 분과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재판정의 내용이 역시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흥연추가 이윤택 씨의 성추행, 성폭행 전력 드러나면서 지금 세상이 경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대학원생분도 지적하셨듯이 고백을 한 후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 법적으로 처벌이나 가능해? 이런 표현하셨죠. 내 고백이 휴지 조각이 그냥 돼서 소비되는 느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그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 운동에서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두 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우선 이윤택 씨 사건 이제 워낙 커가지고 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 일단 그렇죠.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 변호사님? 그 건은 저는 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있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름으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예. 199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그 가해자로 인식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거든요. 원미경 씨가 주인공이었죠. 네, 원미경 씨 주인공이었고 기억나요. 손숙 그 전 장관이 김민종 씨도 나오고 했던 거. 변호사였었는데 기억나요. 이경영 씨도 나오고요. 예. 그랬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윤택 씨거든요. 저 이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모르셨어요? 이윤택 감독. 네, 이윤택 감독이 이거를 영화의 그 굉장히 제작 유명한 영화잖아요. 각본을 처음에 썼어요. 근데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대단했죠. 그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임정이라고 하는 가정 주부가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성분이 그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극렬하게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남성분의 혀를 깨물어 버려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오히려 이 여성분이 자기의 혀를 깨물어서 상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여성을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쟁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밤에 싸돌아다니는 나쁜 여자는 성폭력 당해도 싸다. 왜 남성을 너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고소하고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갔던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남편도 떠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윤택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각본을 썼는데 지금 저도 찾아봤어요. 그런데 각본 이윤택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감독은 김유진 감독인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각본이 이윤택이네요. 그게 이제 실제 판결을 기초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여성이 이 성폭력을 가하려는 남성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해서 어렵사리 정당방위 인정됐던 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저는 이번 사건이 사실 어찌 보면 서지원 검사의 첫 그 고백으로 시작이 돼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피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정말
이런 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무언가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예. 그 생사여탈권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캐스팅 권한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연극계에 그냥 거물 중에 거물이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안마 거부하거나 예. 뭔가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바로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 침묵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피해자가 당당해지는 세상까지는 좋은데 예. 그 다음 단계로 위드유가 같이 가야 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보호해주는 사회 시스템이 완전히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뭐 했을까? 뭐 그분들 역시 아니 그럼 내가 불이익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죠. 우리가 들으면서 진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도 수준의 이런 범죄 행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이제 고은 시인이나 이윤택 씨나 참 그 분야에서 대가들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인터뷰도 많이 했습니다. 뭐 한두 건하게 수백 건의 그럼요. 인터뷰.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인터뷰해서 이런 말씀하시지만 모르는 거죠. 그럼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대가들, 섭외조차 어려운 대가들이었다는 게 이들의 권력이 된 겁니다. 성폭력의 권력이 됐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픈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자 공허하게 끝나선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적인 부분을 따져보는 겁니다. 우선 이윤택 씨 성추행 당했다는 거 본인도 인정했어요. 성폭행 여부는 본인은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네. 실명으로까지 나왔습니다. 처벌 가능합니까?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들은 처벌을 못합니다. 지금까지 11건 나왔는데 네, 11건 나왔는데 그 11건은 못한다? 전부 처벌은 못해요. 왜요? 왜냐하면 그게 피해 사실들이 2001년에서 한 2010년까지에 전부 다 11건이 몰려있죠. 지금 나온 건 그래요. 근데 네. 원래 과거에는 이 성폭력, 성추행 사건들은 친고죄라 그래서 고소기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아,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기간이 정해져 네, 있어요? 그렇죠. 6개월이라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2013년 6월부터는 이제 친고죄가 사라지고 예. 지금은 뭐 고소를 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럼 지금 법 바뀌었으니까 그럼 그 바뀐 법대로 처벌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텐데 근데 그 당시에 친고죄가 없어지면서 부칙이 붙었었어요. 뭐라고요? 부칙이 뭐라 붙었냐면 그 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 전 법에 따르는 걸로. 소급 적용 못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당시에 고소를 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소기간이 다 도과해서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그럴 가능성은 남아있죠. 이윤택 감독 예. 이 사건이 그때만 있었을까? 2013년 이후에는 없었을까? 뭐 이렇게 친고죄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라진 이후에 피해자가 나오면 달라진다. 처벌을 할 수 있고요. 앞에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례들이 이제 이후 사건의 처벌에 이제 양형에 좀 가만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휴지 조각 얘기하셨잖아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절대 휴지 조각 아닙니다. 이렇게 용기 있는 분들 목소리가 나와야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렇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그 업계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할 수는 있잖아요. 최소한. 속으로 지금 뜨끔뜨끔하는 사람들이 네, 많을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그런 정도의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너무 공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허하지 위로까지 좀 전해주셨어요. 자, 어떤 이윤택 씨에 관련돼서 지금까지 나온 11건은 친고죄 사라지기 전 내용들이기 때문에 처벌 불가라고. 성폭행도 그래요? 예, 그렇죠, 당연히. 강간 다 포함되는 건데. 폭행도. 예, 근데 여러분들 중에 또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민사로. 예, 왜냐하면 형사적 처벌을 못 받는데 하더라도 예. 그 정신적 위자료. 왜냐하면 이분들이 막 공황장애도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정상적 그렇죠. 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법행위인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그러한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3년 안에 사실 원래 가해자가 누군지 알았으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3년 안에 소송을 제기했으면 됐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민사상으로도 사실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죠. 다만 이윤택 씨가 나와서 본인이 미안하고 뭐 할 수 있는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겠다라고 저번에 사과하면서 얘기했잖아요. 정말 그 말이 진정성이 있는 사과라고 한다면 본인이 소멸시효 주장을 안 하겠다 이러면 돼요. 그러니까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 방법이 없진 않고요. 저는 소멸시효 주장 안 하고 그냥 책임 인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3년 지나도
그 사람이 오케이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해배상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윤택 씨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진정성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민사소송 제기했을 때 혹은 제기하기 전이라도 자신이 먼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때 이윤택 감독이 사과 기자회견이라고 했던 것을 쭉 들어보면 사과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인정하고 사죄합니다라는 표현은 했는데 근데 왜 아니라고 그 보셨어요? 인정이라는 게 그 그릇된 관행으로 이루어졌던 것이고 나의 더러운 욕망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랬다가 아니에요. 그랬을 수도 있고 그리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 근데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요. 형사적으로는 처벌 못하죠. 일단 불가한 거 확실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소멸시효가 다 지났습니다. 그걸 뭐 본인이 주장하지 않겠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게 없어요. 사실상. 근데 그쪽을 통해서 해결하겠다라고만 하고 그리고 내가 왜 그랬는지도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그다음에 지금 그 당시에 얘기했던 뭐 성폭력 문제나 본인이 부인했던 그런 부분들에서 더 구체적인 그런 또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저희 같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좀 받고 나와서 기자회견한 게 아닌가.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의심까지 이게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걸 알고 하는 기자회견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었어요. 그래요. 네, 법이란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걸 보면서 거침없이 얘기하는 걸 보면서. 그렇죠. 그리고 그날 사실 사과도 원래 본인이 나가서 사과할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다른 사람이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왜 다른 사람이 나와서 사과를 하느냐. 이런 비난이 거세지니까 마지못해 끌려 나왔다라는 건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쨌든 이윤택 씨는 성추행 인정한 경우 인정을 했는데 처벌이 되냐 안 되냐를 먼저 따져봤고요. 그것 말고 앞에 대학원생의 경우라든지 조민기 씨 경우처럼 이제 인정 자체를 다퉈야 되는 경우. 그렇죠. 성추행이 있었느냐 성폭행이 있었느냐를 다퉈야 되는 경우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미투 선언을 했어요. A 씨가.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부인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는 뭐 돼요. 최근의 일이에요. 그래서 돼요. 어떻게 따질 거냐. 증거를 뭘 갖다 들이대야지 처벌이 되는 건가. 이거 한번 보죠. 사실 성폭행 범죄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하는 경우는 없죠. 아니 뭐 지금 얘기 들으면 통상. 있는 곳에서도 했다는 거예요. 통상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목격자는 없습니다. 보통 없다고 이제 보죠. 목격자는 보통 없고요. 없죠. 그 둘 간에 있었던 일은 그 둘밖에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피해자 진술이에요. 피해자 진술만으로? 그러니까 피해자 진술만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피해자 진술이 굉장히 구체적이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게 검찰 조사, 나중에 재판 그 과정에서 굉장히 일관돼야 돼요. 흐트러지면 안 돼요, 진술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야 디테일한 되고요. 세밀한 부분까지. 네, 근데 과거에는 이제 성폭행,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강간이라고 하면 이제 저항할 수 없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돼야 된다라고 이제 법적인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 멍이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증가가 되는데 요즘에는 그 정도 폭행 협박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 의사에 반한 성관계도 성폭행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제 오빠 믿지 시대는 끝났다. 오빠 믿지 하고 이제 같이 했다가 이제 뭐 다른 뭐 그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오빠 믿지 시대는 끝났다는 얘기를 가끔 하는데 지금은 과거와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 진술이 일관되고 이 사람을 굳이 저렇게 모함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인정해주는 추세로 많이 갑니다. 사실 제가 이거 들어오기 전에 판례들 많이 찾아봤는데 2009년, 8년 이런 판례들 보면 어디 멍이라도 있어야 되고 CCTV라도 있어야 되고 확실한 증거가 있고 피해자 진술이 더해진 경우만 대부분 인정받았길래 저는 그런 건 줄 알았더니 예전에는 좀 그랬죠. 추세가 바뀐 거군요.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고요. 그럼 CCTV 없어도 몸에 멍 없어도 증인 없어도 내 진술만 일관되다면 재판정까지 일관되다면 인정받는다. 그래서 예전에 얼마 전에 그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어렸을 때 그런 성폭행을 당했었었는데 그분이 성인이 된 다음에 사실은 고소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뭐 남자분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그 기억을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고 일관적으로 진술을 하니까 사실 옛날 일이기 때문에 뭐가 없을 거 아니에요. 증거 같은 건 없죠. 그러니까는 판사님이 사실은 이 증거를
그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보고는 이렇게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진술을 하는 것을 보아서는 당신의 말이 맞겠다. 이래가지고 인정해준 사건이 있었었고, 그 사건 얘기하면서 아니 그 사람은 옛날 사건인데 처벌 받았다면서 왜 이윤택 씨는 안 됩니까? 이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그러네요, 정말.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러니까 성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그 2010년에 이제 이 규정이 바뀌었는데 그 당시 미성년자였으면. 미성년자. 성년이 된 다음부터 고소기간이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을 그분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예가 있었다. 예, 알려드립니다. 예, 청취자 문자 쏟아집니다. 0997님이 특별법 얘기하셨어요. 특별법 같은 거 제정해서라도 이런 범죄가 명확한 경우는 처벌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문자 주셨고, 양재한님. 공소시효 좀 없애면 안 되나요 하셨는데 지금 이건 공소시효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윤택 씨는. 고소기간. 고소기간. 친고죄 그것 때문입니다. 4522님, 0682님 등등이 이제 학계의 폭로 앞에 인터뷰 들으시고는 이런 식이라면 연구실 출입문을 모두 투명문으로 교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정말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대학에서. 예. 이분 이거 방송에 적합하지 않아서 제가 이걸 써도 되는 용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연구실이 순화해서 술집 같다. 예, 순화해서 제가 지금 표현했습니다. 예, 밀폐식 연구실을 없애버려야 될 지경이다. 이런 문자들 보내주시고요. 0416님, 아까 백 변호사님 생각에 동감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걸릴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저렇게 당당하게 기자회견하면서 법 얘기까지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분도 하셨다. 이런 말씀. 이런 사람들은 사회에 발 못 들여놓게 해야 된다. 0047님도 문자 주고 계세요. 자. 이번에 한번 논의해야 될 건 뭐냐면, 미투 운동이 일어나면서 혹시 무고한 피해자들이 생기진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남성분들은 얘기하시거든요. 요건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게 이제 미투 운동의 유일하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은 그 주변에서 이미 어느 정도 다 감지하고 알고 있더라고요. 지금 요번에 최근에 미투 운동 터지고 나서 보시면 피해자가 한 명인 경우 있던가요? 없어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이게 만성 만연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들어요. 그렇게 쌓이면서 이 사실이 진실이구나 아니구나라가 어느 정도 판단이 되는 것 같고. 걸러진다. 네, 물론 뭐 선에서. 피해자 한 명일 경우도 있겠지만 그 피해자의 진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상황을 상세하게 묘사를 하고 그런 정도의 진실성이 인정이 된다면 이제 진위 여부가 어느 정도 가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회적 필터링 작업을 통해서도 어느 정도 걸러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판사들이 이 진술의 일관성이라는 게 허술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아주 그리고 디테일하게 전문적으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진술의 일관성에다가 무언가 하나씩 더 있습니다. 그래요? 네, 무언가 하나씩 보통 더 있어요. 네, 간접 증거라도 다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을 기초로 해서 판단을 한다면 그래도 그러니까 무고한 사람이 나올 가능성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릴 것 같아요. 이런 식의 그 문제가 된다고 얘기가 되어지는 가해자들은요. 사실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니다. 한 번에 어쩌다 잘못된 실수 이게 아니고 그러한 행위를 수없이 반복하고 아무렇지 않게 해왔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의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재판정 지금도 문자 질문들 많이 들어오는데요. 일단 이 흐름들이 계속되면 제가 그때 질문 드리도록 하고 여기서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백 변호사님 다이어트 잘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라디오 재판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백을 한 후에 공허하다는 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내가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난 뭐가 달라지는 거지? 세상이 바뀌어? 법적으로 처벌이나 가능해? 이런 표현하셨죠. 내 고백이 휴지 조각이 그냥 돼서 소비되는 느낌이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라디오 재판정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투 운동, 그 성폭력 피해 사실 폭로 운동에서 법적인 쟁점들을 한번 두 분과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분과 함께. 우선 이윤택 씨 사건 이제 워낙 커가지고 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노 변호사님? 그 건은 저는 뭐 그 얘기가 하도 많이 나와서 뭐 제가 더 덧붙일 말이 있을까 생각도 해봤지만 드리고 싶은 말이 이겁니다. 그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름으로라는 그 영화가 있어요. 1990년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요.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여성 성폭력 피해자가 오히려 세상에서 그 가해자로 인식되면서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영화거든요. 원미경 씨가 주인공이었죠. 네, 원미경 씨 주인공이었고 손숙 그 전 장관이 김민종 씨도 나오고 했던 거.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도 라디오 재판정 두 분의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이분이 나와야 분위기가 좀 바뀔 것 같아요. 수락관 상궁 노상궁님 어서 오십시오. 네,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는 그날까지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수락관 상궁 노영희 변호사입니다. 아니 잠깐만. 인권운동가 오늘은 그러니까요. 수락관이 아니라 인권운동 현장에 나와 있는 느낌. 제가 지금 오늘 오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많이 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게 대한민국 인권이 바로 서야 된다. 그거를 우리 라디오 재판정에서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으로 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수락관 마당새 백성문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뭐 이제 점점 초반 멘트들이 세져가지고. 감히 명함을 못 내밀지요. 그러니까요. 그냥 저는 조용히 인사만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일단 설 맞고 처음이잖아요. 설은 네, 잘 그렇죠. 쓰셨어요? 예. 근데 쉬다가 말아가지고. 너무 짧아가지고. 너무 짧았습니다. 너무 그렇죠. 짧아서. 그래도 저는 그 3일 쉬니까 굉장히 좋던데요. 저도 거의 못 쉬어가지고. 얼굴 좋아지셨어요. 백 네, 변호사님. 근데 살이 좀 쪘죠. 다이어트를 중단하신 거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면서 살을 많이 뺐다가 설 연휴엔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다시 다이어트 시작하고 있습니다. 잘하셨고. 우리 노 변호사님은 음식도 좀 푸짐하게 하시고요. 네, 저는 사실 밥 되게 잘해요. 요리 잘하실 것 같아요. 손도 큼직큼직하시고. 네, 근데 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네. 네, 잘하셨습니다. 저는 요즘 요리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실제로. 수락관 책임지시려고. 지금 자꾸 수락관 상궁이라고 해서 그 자리 한번 노려볼까 해서요. 자, 워낙 우리가 무거운 인터뷰 끝에 일단은 새해 덕담 나누면서 두 분과 분위기를 좀 바꿔보려고 했습니다만 오늘 재판정의 내용이 역시 가볍지 않은 내용입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영흥연추가 이윤택 씨의 성추행, 성폭행 전력 드러나면서 지금 세상이 경악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폭력 피해를 고백하는 미투 선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앞에서 우리 대학원생분도 지적하셨듯이 각본을 썼는데 지금 저도 찾아봤어요. 막 근데 각본 이윤택이네요. 그러니까, 진짜. 예. 감독은 김유진 감독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각본이 이윤택이네요. 그게 이제 실제 판결을 기초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피해 여성이 이 성폭력을 가하려는 남성에게 위해를 가했을 때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냐 해서 어렵사리 정당방위 인정됐던 사건으로 기억이 나는데 맞아요. 저는 이번 사건이 사실 어찌 보면 서지영 검사의 첫 그 고백으로 시작이 돼서 사회 곳곳에서 지금 이렇게 계속 피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정말 이런 성폭력, 성추행 문제가 굉장히 만연해 있었구나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확실히 내가 무언가 상대방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그 생사여탈권을 굉장히 안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윤택 감독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캐스팅 권한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연극계에 그냥 거물 중에 거물이고요. 그러니까 뭐 진짜 안마 거부하거나 뭔가 성추행을 하는 과정에서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게 바로 캐스팅에 영향을 미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침묵하게 됐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투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변호사였었는데 이경영 씨도 나오고요. 그랬는데 그 영화를 만들었던 분이 바로 이윤택 씨거든요. 저 이거 몰랐어요. 몰랐어요? 진짜 모르셨어요? 이윤택 감독. 이윤택 감독이 이거를 영화의 그 제작 각본을 처음에 썼어요. 근데 이 영화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반향을 일으켰습니까? 그 줄거리를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 임정희라고 하는 가정 주부가 밤에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남성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성분이 그 강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저항을 극렬하게 합니다. 하는 과정에서 남성분의 혀를 깨물어 버려요. 그래서 그 남성분이 오히려 이 여성분이 자기의 혀를 깨물어서 상해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오히려 이 여성을 고소를 하게 되죠. 그래서 쟁점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이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밤에 싸돌아다니는 나쁜 여자는 성폭력 당해도 싸다. 왜 남성을 너가 이런 식으로 오히려 고소하고 괴롭히느냐. 이런 식으로 내용이 흘러갔던 그런 영화였거든요.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결국 남편도 떠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뭐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 영화를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윤택 감독이었죠.